쓸모있는 사고를 위한 최소한의 철학. 이충영. 이데아의 탐구자. 플라톤. 이데아. 철학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데아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데아가 왜 유명한지, 왜 지금까지도 사상사에서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며 계속 이야기는 건지 모르는 경우도 많을 텐데요. 이데아는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이 많이 사용하면서 유명해진 개념입니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를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책을 여러 권 썼습니다. 사실 소크라테스는 철학의 아버지 격으로 유명하지만 책을 단 한 권도 쓰지 않았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말이 후대에 전달된 건 거의 플라톤의 책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살아생전했던 말에 플라톤이 얼마만큼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서 책을 썼는지는 알 수 없죠. 이데아는 영어로 아이디어라고 번역되기도 하지만 폼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폼은 한국어의 형상에 해당하는 말이죠. 서양 철학을 공부하다 보면 여기저기서 형상이라는 말을 볼 수 있습니다. 꼭 고대 철학이 아니어도 근대, 심지어 현대까지도 형상은 아주 자주 쓰이는 말입니다. 처음 접하면 도무지 감이 잘 안 잡히는데요. 한국어에서는 잘 안 쓰는 말이다 보니 더더욱 그렇습니다. 대개 형상은 플라톤의 이데아와 비슷한 뜻을 갖는다고 이해하면 편합니다. 이데아는 원형을 뜻합니다. 플라톤은 현실에서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어떤 의미에서 가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높고 완전한 차원의 원형들이 존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낮고 불완전한 차원의 현실은 그 원형이 변형되어 나타났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물질적 현실에서의 삼각형은 항상 불완전합니다. 삼각형은 직선 3개로 이루어져 있어야 하는데 현실에는 완전한 직선이 존재하지 않죠. 고다 보이는 선도 확대해서 보면 구불구불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현실에는 엄밀히 말해 진정한 삼각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짜 삼각형, 참된 삼각형, 완전한 삼각형은 이데아의 세계에만 있죠. 플라톤이 상상한 이데아는 아주 다양합니다. 그는 단지 삼각형의 이데아, 토끼의 이데아, 인간의 이데아 같은 것만 생각한 게 아닙니다. 그는 추상적인 개념의 이데아 역시 생각했습니다. 이를테면 아름다움, 선함, 큰 같은 것의 이데아도 존재한다고 봤죠. 이 관점에 따르면 현실에서의 아름다운 조각상, 선한 인간, 큰 산 같은 것은 각각 이데아의 세계에 있는 원형적인 아름다움, 선함, 큼에 의존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말하자면 이데아의 세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가장 완전한 형태로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이 관점은 플라톤 철학 특유의 지성을 강조하는 태도와 연결됩니다. 우리가 물질적 세계에서 경험하는 지혜나 도덕은 항상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어떤 주장은 참인 것 같다가도 다시 보면 거짓 같습니다. 어떤 행동은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처럼 보이다가도 다른 각도에서 보면 용납될 수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데아의 세계에 접근할 수만 있다면 이런 모든 의혹은 사라질 겁니다. 그 세계에는 단순히 어떤 참돼 보이는 대상 혹은 돌바른 것처럼 보이는 대상이 있는 게 아니라 참 자체, 올바름 자체가 있을 테니까요. 만약 우리가 물질성을 뛰어넘어 지성의 힘을 통해 이데아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만 있다면 결코 의심할 수 없는 진리와 확고한 가치체계를 얻게 될 겁니다. 마치 수학적 지성을 통해 완전한 삼각형에 대한 알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요. 이렇듯 이데아, 형상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 너머의 차원에 있는 보다 높고 위대한 것을 가리킵니다. 현대의 철학자 화이트헤드는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유럽의 철학적 전통을 가장 안전하게 일반화해서 정리하자면 플라톤에 대한 각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즉, 서양 철학 전체에는 플라톤 사상의 거대한 그늘이 드리워 있다는 겁니다. 특히 서양 철학에서 형상에 대한 열망은 여기저기서 쉽게 관찰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보다 더 완전한 형태의 지식을 어떻게든 손에 넣고자 노력해왔던 게 곧 서양 철학의 역사였습니다. 정의. 정의란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말하면서도 그 뜻이 뭔지 설명하기에는 참으로 애매합니다.
그 행동은 정의롭지 않아 라고 친구나 동료를 비판하면서도 그 행동이 정확하게 뭐가 문제라는 건지 콕 집어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의는 기본적으로 공정함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정함은 여러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 기초를 둡니다. 간단히 말해 공정한 것이란 관계의 조화를 보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불공정한 것은 관계의 조화를 위협하죠. 예를 들어 독재자가 제멋대로 권력을 휘두르며 사람들의 자유로운 삶을 억압한다면 사회 안에 여러 불만과 갈등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조화가 깨지고 사회가 불행해지겠죠. 이런 의미에서 권력남용은 매우 정의롭지 않은 행위입니다. 정의와 조화를 연결하는 사고방식은 플라톤의 철학에서 자라난 전통입니다. 플라톤은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정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그가 말하는 정의는 각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역할을 뚝심 있게 수행하며 서로의 권리를 침범하지 않는 겁니다. 즉, 사람들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가 곧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한 사회가 행복하게 유지되려면 의식주가 필요하고 외세의 침략을 물리칠 능력도 있어야 하며 적절한 교육과 올바른 정치도 필요합니다. 이때 만약 사람들이 저마다 맡은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는다면 사회가 혼란해질 겁니다. 공무원이 출근을 안 하고 군인이 싸우길 거부하고 정치인이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사회는 금방 무너질 겁니다. 사람들이 각자에게 할당된 권리를 넘어 남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해도 문제입니다. 정치에 지식이 없는 영화배우가 느닷없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려 하거나 요리라곤 해본 적 없는 군 장성이 셰프에게 칼질을 가르치려 들면 일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각자가 마땅한 영역 안에 머물며 그곳에서 최선을 다할 때 비로소 사회가 매끄럽게 굴러갈 겁니다. 이런 조화로운 사회가 바로 플라톤이 생각한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플라톤은 조화에 기초한 정의의 구조를 개인의 삶에도 적용합니다. 그는 정의가 사회뿐만 아니라 한 사람 안에도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영혼이 이성, 기계, 욕망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성은 원리적 사고, 학문적 지식, 지혜 등을 담당합니다. 인간이 물질적 세계를 뛰어넘어 이데아의 세계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바로 이성입니다. 기계는 옳지 않아 보이는 것이 있으면 용기를 내서 화를 내며 그것을 바로잡도록 합니다. 우리가 타인과 함께 어울려 사회적 동물, 도덕적 존재로서 살아가는 걸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바로 기계입니다. 욕망은 우리가 돈을 벌고 실질적인 경제 활동을 하도록 만듭니다. 기초적인 생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게 바로 욕망 덕분입니다. 플라톤은 영혼의 세 부분이 서로를 침범하지 않고 각자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할 때 한 인간이 비로소 정의로운 삶을 살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욕망에 눈이 멀어 불의를 보고도 기계를 펼치지 못한다면 정의롭지 않은 인간입니다. 또한 자신의 용맹한 기계에 너무 빠진 나머지 지혜는 전혀 추구하지 않고 타인에게 화만 내고 산다면 그것 또한 조화롭고 정의로운 삶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지성주의. 그런데 이러한 플라톤의 정의 개념에도 이성을 우선시하는 지성주의적인 면모가 숨어 있습니다. 그는 이성, 기계, 욕망이 각각 필수적이면서도 독자적인 역할을 한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영혼 안에서는 이들이 모두 잘 작동해야 하며 또 사회 안에서도 단지 이성이 발달한 사람들만 있으면 안 되고 기계가 발달한 사람, 욕망이 발달한 사람도 꼭 있어야 한다고 봤죠. 특히 사회의 생산활동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수의 구성원이 욕망형 사람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혜를 추구한다고 방에서 공부만 하면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질 겁니다. 다수의 사람이 돈을 추구하며 열심히 일해야 사회의 의식주가 풍부해집니다. 그러나 플라톤은 결국 사회의 리더 역할은 이성형 사람이 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성이 발달한 이들은 세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원리를 발견하여 그걸 바탕으로 올바른 법을 세우고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필요한 다른 활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더라도 정치, 통치의 활동만큼은 적절한 교육을 받고 이성을 발달시킨 사람만이 해야 하죠.
한 사람의 영혼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아가려면 물론 기계와 욕망 역시 잘 작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영혼을 전반적으로 주관하고 삶의 커다란 방향을 좌우하는 건 어디까지나 이성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돈에 대한 욕망이 크고 사업 수완을 훌륭하게 발전시킨 사업가라고 해도 보편적 원리를 추구하는 지혜를 통해 삶을 통제하려는 노력이 수반하지 않는다면 행복하게 살기 어려울 겁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무절제한 탐욕과 주관적인 사견에 빠져 한쪽으로 치우친 삶을 살게 되겠죠. 플라톤은 이런 불균형의 상태를 피하려면 이성을 통해 사사로운 관점을 뛰어넘고 객관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플라톤의 지성주의적 면모입니다. 사회의 여러 영역, 개인 안의 여러 부분 사이의 조화를 강조하면서도 결국 이성의 역할을 가장 중심에 놓는 거죠. 이는 우리가 경험하는 물질 세계를 불완전한 것으로 바라보고 그 너머에 완전한 이데아의 세계가 있다는 생각과 연결됩니다. 플라톤에 따르면 진정한 행복은 결코 물질 세계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게 불확실할 뿐입니다. 행복 그 자체, 조화 그 자체, 정의 그 자체는 모두 이데아의 세계의 확고한 형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은 이성을 통해 이데아의 세계에 접근하는 것이죠. 그것만이 가장 확실한 지혜와 행복에 이르는 길입니다. 현대 철학에서는 플라톤의 지성주의적 체계에 반발하는 움직임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을 지적인 존재인 이상으로 몸을 가진 존재, 느끼며 살아가는 존재, 감정을 가진 존재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됐죠. 그동안 플라톤 사상의 영향 아래 무시되어 왔던 물질적 세계와 감정적 현상에 주목해야만 비로소 인간과 세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행복한 삶 역시 지성주의적 선입견을 내려놔야만 이루어질 수 있고요. 현대 철학은 플라톤 전통에 뿌리를 둔 지성주의와 그의 반기를 든 반지성주의가 서로 싸우면서 발전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